있습니다. 이제 자리를 좀 정돈하겠습니다. 강만순 사무관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어져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앞에 6분의 패널 토론자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그 좌장이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박사님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파경환 주민자치지원과장님입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여혜진 박사님입니다. 다음은 동양대학교 황정규 박사님입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님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성환 도시재생과장님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진행해 주실 6분의 패널 분들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패널 토론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많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위해 자장이신 김필수 박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근무하는 김필두입니다. 네, 오늘 봄 날씨 같지 않게 약간 쌀쌀한 날씨인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구할 때 흔히 연구 과제의 성격을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좀 구분을 할 때 학술 연구하고 정책 연구를 좀 구분을 합니다. 학술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서 자기 주장이 좀 강하게 되고 또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나가는 그런 쪽인데, 정책 연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성공 요인을 찾아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 과제는 학술 연구가 아니고 정책 연구라서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이 의견들을 들어서 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이 정책에 대해서 공공생활 서비스 지각형 도시재생이라는 그 정책이 성공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견들을 모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제문에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복지부하고 국토부하고 행정안전부가 MOU를 체결을 해서 주민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소멸하는 지역을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우선은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거점 지역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구축을 하고 그 기반 안에 담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주민생활 파켓 서비스라든지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 하드웨어에 담아내는데, 이 담아내는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잘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주민자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부분이 좀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점 지역과 주변 지역 간의 유기적인 연계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주변 지역도 같이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 과제의 성격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모아서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패널들의 좋은 의견들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예진 박사님께서 순서상 여기 프로그램의 순서가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나다 순에서 제가 그건 저 사회자 마음입니다. 시간을 제일 많이 써서. 네. 마이크를 써.
10분 만에 기분이 우울해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도 여파가 없는데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체계 내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향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현 방법에 문제들은 산적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체계 내에서 전혀 고려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건드리는 거라서 상당히 정교한 사업 모델들을 짜셔야 되는데 또 발제하신 최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로 권한이 넘어간 부분들 그리고 그 지역의 여건들도 다른 차원에서 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하시기 참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가 이 사업 모델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업 모델을 이제 짜보자라고 하고 지역에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도 토론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안하기보다는 이 발제하신 자료를 가지고 짚어야 될 문제들이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의를 던지면서 토의하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사실 지방에서 소멸의 문제 위기의식들은 지면하고 있지만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게 결국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체계 문제들도 있는데 사실 분명하게 이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다시 잘 살리자는 취지인지 웰다잉하자는 취지인지는 좀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세태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다시 회복시키고 활성화하자는 데 방점이 있는데요. 이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은 기존의 지역에서 그냥 공모사업의 하나의 유형으로 재생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한번 이 사업 모델을 써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웰다잉하는 것을 지자체가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은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모델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 출발점상에 서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모델이 오늘 발제 내용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의 명확한 그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저의 의견일 뿐이니까 이제 행안부와 연구진이 잘 정리하시고 또 국토부와 상의해서 사무들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실현 방법 차원에서 이제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사업들 그리고 그 안에 얹혀져 있는 주민 공동체 활동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공공생활 서비스 집약형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이 충분치 않으신 것 같은데 오히려 지역 특화 재생 모델이나 기존의 일반적인 도시재생 사업 모델에서 가져가지고 있지 못하는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부분을 이제 행안부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과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오늘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시고 그것이 어떤 지역의 여건에 맞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던져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행정체계 개편 관련해서 일단 크게 말씀하신 것은 소멸리기 읍면동 일대 중심 읍면동을 설정하시겠다 하셨는데 실제로 행안부가 중심 읍면동을 지정할 때 그 조건이 무엇인지 인구 규모의 기준이 있는 것이지 적어도 주변 지역 대비 인구 증가나 인구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소멸하는 인구를 갖고 있는 그 읍면 지역을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행정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소멸리기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있는 시군의 경우는 중심 읍면동 지정할 수 있는 여건조차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사업 모델 차원에서는 어차피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 여건에 맞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 읍면동 지정 이외에 다른 행정체계 개편에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사실 도시재생 사업도 구역 단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구역 이외에 지역과 격차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지만, 그 마중물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노후화를 개선하거나 생활 서비스가 공급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격차들이 발생하는데, 행안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생활 서비스 집약형의 경우는 시설도 집중하고 행정체계도 개편한다면, 그러면 중심 읍면동과 이외 지역 간의 수준은 그 격차는 더 심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물론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고 네트워크 교통체계를 통해서 연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좀 다시 질문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것이 그 소멸 위기에 있는 인구 1000만 이하로 떨어진 영지역에 있는 분들이 웰다잉하는 삶의 질이 보장된다고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금 더 섬세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를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설을 직접 하는 거랑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같이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설 직접과 관련해서 사실 도시재생 그 사업기획단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생활SOC 추진단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SOC 복합 사업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지역에 떨어지고 하는데, 그 부분과 차별화되는 것이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고요. 예를 들면 생활SOC라는 부분은 이미 그 시설의 종류를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여기 그 행안부가 추진하는 공공생활 서비스의 범위는, 다른 예를 들면 참여정부 때 정리되었던 그 8대 주민생활 서비스,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는 보건, 복지, 주거, 고용,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소멸위기 지역에 적합한 생활 서비스인지 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정말 지역 레벨에서, 현장 레벨에서 필요한 주민생활 서비스로 용어가 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다른 부처 사업과 차별화되고 조금 더 지역 맞춤형의 공공생활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도 핵심인 것 같은데요. 시설을 복합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행정체계와 운영체계를 자치분권 모델로 제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오늘 발제하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이게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키워드 말씀하신 거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시겠다 하셨는데, 저도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주민자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주민조직을 하나 만들 때는 기존의 주민조직과의 그런 갈등 문제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모델을 던지시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소멸위기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로 활동할 수 있는 일꾼이 있을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건 또 대도시, 특광역시 모델을 생각하시고, 소멸위기에 있는 인구 10만 이하의 정말 힘들게 겨우 버티고 있는 지역에 정말 맞지 않는 모델을 던지는 거 아닌가 생각돼서 이 부분은 고민이 되는데, 아까 사실 그 김필두 박사님께서 대안이 있는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하면서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대안을 제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령 예를 들면
일본의 도야마현의 도야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정말 성공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도농 상생형 압축도시 모델로 좀 성공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마을 의회가 오히려 이제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저희로 치면 이제 주민자치회 같은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마을 의회에서 활동해야 되고 그 안건을 다뤄야 되는 것들 총회를 만들어서 여전히 주민자치의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히려 정말 그 주민자치라는 것도 지금 그 상위에서 제일 아래까지 내려가는 그 위계와 전혀 다른 구조로 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지적질만하는 것을 죄송한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행안부가 국토부와 같이 협업하는 사업 모델인데 이 문제, 이 서비스를 직접 한 다음에 그것이 서비스가 없는 지역과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를 네트워크 교통체계로 푸시겠다 하시는 건 그건 누가 할 것인가? 그건 그 담당 조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교통체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노후부가 그런 위기 지역에 있는 노후부가 일주일에 한 번 장 보러 갈 때 그 장을 보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트램이 도는지 버스가 도는지 너무 그 낭만적인 소설 같다는 얘기가 좀 들고요. 그 비용을 지자체가 다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게끔 한다는 차원에서는 오늘 좋은 자리이긴 하나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는 토를 통해서 좀 다듬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답게 조목조목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지 박사님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가지 제가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 명확한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것하고 기존 모델하고 해안부의 행정체제 개편 체계가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뒤에 말씀하신 것도 연계가 되지만은 중점 거점 구역이 결정 구역과 주변 구역 간의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집약을 했을 때 그 서비스하고 그 주변 지역의 차별화 문제가 제대로 언급이 안 돼 있다라는 문제하고 그리고 주민생활 서비스라고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 서비스하고 공공생활 서비스 할대 서비스와의 연계성 문제 그게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행정지원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주 좀 조목조목 아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연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찾아서 메꿔 나가면은 성공적인 연구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황정규 교수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동양대학의 황정규라고 합니다. 아마 그 정말 대가다운 말씀을 우리 연합사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토론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사실은 이것을 사업을 이 공모 단계로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는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일정 문제도 당장 그 상당한 고통스러운 장면으로 왜냐하면 이제 여기 아마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도를 거치려 하니까 도 입장에서는 빨리 내놔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모델은 공모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준비하고 그 프로세스를 가야 되는 이런 뭐 일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들은 또 추가해서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마 추진단에서 고민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이제 우리 여 박사님 말씀 속에서 표현되었던 그 웰다잉 해야 될 그 동네에서 살고 있고요. 거기서 오늘 아침 이제 새벽밥을 먹고 이 따뜻한 공간으로 초대를 받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서울에서 멀수록 권위적이구나. 사람도 권위적이고 공간도 권위적이다. 이게 얼마나 개방적이고 좋습니까? 제가 사는 곳에 그 웰다잉 하는 곳에서는 회의장에 가면은요 우선 색상이 이렇게 컬러가 다 어둡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묵직한 테이블과 이 가죽 의자와 그다음에 이 토론자를 가리키는 이 팻말이 이게 아니라 큰 그 프랜카드가 이렇게 있고 또 이 당상은 매우 높고 그곳에서 이렇게 이런 토론과 이런 회의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 아주 개방적이고 밝은 곳에서 또 이렇게 톡쇼 하듯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역시 서울에서 볼수록 권위적이다라는 그 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적어놨던 거 지금 대부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왜 우리가 7가지 특화 모형이 있고 도시재생 사업이 이만큼 진행되었는데 또 새로운 모형이 필요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그 오늘 이제 화두인 공공생활 서비스가 이 소멸 지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림으로 인해서 이 공모안들을 좀 더 내실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업의 어떤 내용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멸 이야기는 우리 사회 화두가 된 게 이제 한 5년 정도 짧게 보면은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다들 알고 있었는데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안식년 떠나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구 경북 안에서만 60년 가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제가 죽기 전에는 존재하지만 제가 죽고 나면 없어질 거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 살고 있으면서 항상 느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오히려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면 본인이 변화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데이터로 또 당장 현장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북 영주이지만 제가 이제 고향으로 두고 있는 곳이 요즘 가장 유명해진 의성에 제가 고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성이 커링으로 유명하죠, 그죠? 소멸 1위가 아니고요. 한 해에 200명이 태어나는데요, 한 해에 800명이 돌아가십니다. 귀농귀촌을 1000명 정도 들어오는데요, 도시로 떠나는 사람이 1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멸의 현장인 것이죠. 이 현장에서 우리는 그럼 의성을 어떻게 살릴 건가? 또는 의성이 어떻게 잘 죽게 할 건가? 또는 이게 스무스하게 뒷정리가 될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봅니다만은 행정학을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공간에 살아주는 것도 우리 사회에 대한 공익적 기능이 있다. 저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사실은 지역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농촌에 수도 없는 재원을 투입했지만 농촌은 이제 곧 망하는 곳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도 농식품부에서는 수많은 재원을 농촌 살리기에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농촌은 책임감도 느껴야 되고 농촌의 지방정부들은 반성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보조금으로 풀려고 했던 농식품부와 중앙정부들의 책임이 없을까? 라고 저는 또 묻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의성이 제가 어릴 적에
인구가 23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멸 1위가 된 현재 시점에서는 인구가 5만 3천 정도.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영주가 한때는 18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10만 정도 인구로 이제 줄어든 이제 그런 현장을 저는 이제 그동안 살아왔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보조금으로 풀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이게 기존에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까지 이번에는 어촌 유리까지 이제 제가 최근에 투자 심사하러 가보니까 수백억의 돈을 또 투입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의 공통점은 보조금이거든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지방정부에서는 취사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이죠. 그리고 그 템플릿을 선택하면 그 템플릿의 로직을 따라가야 사업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그래서 다음 사업에 또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시간을 더 너무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건너뛰면요. 일본 정부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 창생법을 만들었는데 그 창생법의 주제가 사람, 마을, 인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에서 풀어야 된다는 것과 공간적으로 마을에서 출발해야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 그다음 그 일이라는 것은 공공적 일자리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지난 25년 전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았다라면 현재 16,000명, 17,000명 정도 있는 경북 영양군은 없어졌지 않을까.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그 교육부가 과소지역 학교를 없애듯이 인구 과소지역 군을 둘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치했기 때문에 영양군은 지금 16,000명이라도 힘들게 유지하고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분들이 귀농 귀촌을 영양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저희들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전국토를 놓고 이것을 어떻게 유택하게 만들 거냐라는 관점과는 살짝 비껴서 이 절박한 생존의 현장들을 어떻게 재생시킬 건가, 유지시킬 건가, 또는 웰다이브 시킬 건가. 사실은 오히려 이런 쪽의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조금에서 자치로 전환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사업 이 자체가 새로운 모델이 되면 이거 역시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자치나 믿어줌이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과연 재생이 인구 과소 지역에서 가능할까라는, 그리고 결국은 인구 30만, 40만 정도 있는 도시들이 한 20년 후 되면 다시 한 10만 도시가 될 것이고요. 그러한 악순환들을 우리는 끊어내지 못할 게 아닌가. 그래서 읍면을 우리가 마을로 본다면 또 그 이하의 자연불학이나 리단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자치를 통해서 재생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 지역에서 하는 재생과 인구 소멸 지역에서 하는 재생이 투트랙, 쓰리트랙, 여러 가지 쿼트럴까지 다양한 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의 이 재생과 행복이 또는 사회적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행자부가 이번에 생각해낸 자치를 고민하는 재생 모델은 저는 의미가 있다, 그런 면에서. 대신에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한 디테일은 연구진들이 또는 행자부가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 오늘 토론을 제안받고 의성에 그 부탁을 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자료인가 하는
초등학교 6학년들에게 니네들이 의성에 살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할까요? 라고 설문을 했고 제가 이 자료는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행사부에. 이 설문지가 아주 재미있게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PDF 버전으로 카피를 떠서 가져왔는데요. 6학년 1학년 1반 1번 윤주경이라는 학생이 어떤 종류의 의성의 우리를 위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네네네네 쓰고요. 어떤 종류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방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 필요한 이유를 쓰세요 하니까 여가 시간이 친구들이랑 놀 때 돈이 있으면 갈 데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밖은 춥기 때문에 안에서 놀고 싶어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아까 사실은 여기에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이 학생이 자기들이 필요한 공간을 여기 그림으로 아주 손으로 다 그려놨는데요. 또 이제 어떤 아이는 재밌게 놀 수 있고 자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친구들이랑 수다 떨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카페를 가면은 뭘 사야 돼요. 분식집은 일찍 문을 닫아요. 그리고 분식집도 돈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알싱카를 조정할 수 있고 와이파이를 비밀번호 없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지금 그걸 빨리 못 찾고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롤러장이나 방방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물으니까 의성이 없어서 맨날 안동에 가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소멸지역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는요. 이 학생들에게 물었을 때 첫 번째 저한테 답변하면 제가 면담을 할 때 첫 번째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햄버거 집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화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은 목욕탕이에요. 동네 할머니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된 주부들을 만났을 때는요. 패밀리 레스토랑이 공공 서비스로 제일 필요하답니다. 왜요? 하니까 주말 되면은 그래도 패밀리 레스토랑을 한번 가야 되겠는데 아빠 차를 타고 구미나 안동이나 상주로 간대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멸지역의 지역재생 전략으로서 공공 서비스가 유의미한 가치와 전략적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 사실은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저는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았던 현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이 의미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의성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2~3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000명 인구 중에 23,000명 정도가 노인인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57세입니다. 의성군 전체 평균 연령.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와 보건복지 서비스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공공 서비스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머물 수 있는 경로당은 약 한 570개 정도가 있는데 아주 빵빵합니다, 시설들이. 그런데 이곳에 노인들은 결국은 다 돌아가시면 소멸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청년들이나 아동들이나 여성들이 거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거주를 위한 공간, 서비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군데 그런 자료가 있길래 저도 이 자료를 쓰고 있는데요. 농촌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는 그 8대 서비스로 정의도 되어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의미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의식, 주, 교, 문입니다. 의는 의료가 되겠고요. 식은 좋은 먹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농촌에 굉장히 좋은 먹거리가 생산되기 때문에 있을 것 같지만 좋은 먹거리는 가락시장과 서울의 농수산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먹거리, 그래서 농촌 지역의 푸드 플랜이나 로컬 푸드가 절박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 주라는 것은 농촌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다들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것이 교육이죠. 농촌 지역의 공교육 서비스는 도시 지역보다 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마쳤을 때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방과 후 프로그램은 5시까지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5시 이후에 어디를 갈까요? 혼자 집에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동네 아이들 공부방이나 아이들의 모임방 하나 없습니다. 마을에는. 노인들을 위한 방은 넘치죠. 그래서 엄마들이 농촌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내 아이가 행복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엄마가 진짜 떠나고 싶은 이유는 엄마들의 문화시설이 없죠. 카페 하나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엄마들끼리 떠들 수 있는 수다방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예술 서비스가 전무하죠. 문화예술 서비스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 서비스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지금 이 보건복지 서비스가 의성에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몇 개 거점 지역에 이러한 식주 교문 서비스를 위한 통합 프로젝트를 지금 그 군 차원에서 군비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과정에 저희들이 하나 깨달았던 게 여기 국토부에서 우리 과장님 와 계시지만은 도시재생 사업은 특정 공간을 지구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구의 주민들의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면지역이나 읍지역은 별도의 주민자치회가 또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이 주체의 이중성과 이 겹치기가 존재하는 분리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 조직화를 시켜주는 주민자치회와 그리고 이 조직을 어떻게 지역 재생의 중심 주체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지역이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푸는 방법은 이제는 공모사업의 모델로 다 제시해 주기보다는 큰 틀을 제시해 주시고 지역이 창조적으로 자기들 모델을 한번 가져와 가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자치분권 시대에 좀 필요한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그 모델이 괜찮을 때 선정해 주시는 거죠. 물량 밀어내듯이 꼭 몇 개를 선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접근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마지막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역량은 부족하고 못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지역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못 믿고 디테일을 많이 만들어서 공모를 하는 것보다는 믿고 믿음을 주는 모델을 가져오는 쪽을 선정하는 쪽으로 이 접근 방법을 바꿔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의성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 새로운 제8의 도시재생구설이 필요한가, 공공생활 서비스 집약형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보조금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보조금 사업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실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주민자치를 통해서 현장에서 해결점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초등학생 설문조사를 해서 다양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역 중심으로 이제 바텀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게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연구원의 최준교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에서 온 최준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도시재생을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어서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에서 왔고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방에 있는 학회를 가기가 되게 무서워요. 경기연구원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너네 잘 살잖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보통 그런데 갈 때마다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방 소멸을 얘기하는데 괜히 이게 죄책감도 들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인구가 는다고 지역이 살아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도 1,380만 정도 잡고 있고 한 1,600만까지가 안정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경기도에서 산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10년 전보다 지역이 더 활성화됐나? 인구에 비례해서만큼은 지역이 좀 살아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전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굉장히 수도권 나름대로의 또 문제와 지역의 퇴행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좋은 교통망을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서비스가 있는 곳으로 빨려나가고 지역은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태로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인구가 당연히 줄어드는 곳, 소멸되는 곳에 대해서 생활 서비스형 밀착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만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서를 막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든 공동체든 그런 것들이 지역의 수요에 기반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봐라, 퀘벡이든 어느 지역이든 주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고 공동체가 발달했던 지역은 다 억압받고 못 살았던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 전 거기에도 또 동의를 잘 못하겠어요. 그냥 지역에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어느 정도 수준의 렌즈를 맞추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그냥 저는 굉장히 바이어스를 가지고 하는 얘기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 사는 지역, 아까 못 사는 어쨌든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 인프라가 좀 부족한 지역에 주민자치가 활발할까? 안 그렇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이야기하기 각박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의 자발성 이야기를 하는데 자발성이 발현되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와서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끄집어내주는 정책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성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와 자발성이 오래되고 있고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더 촉진시켜줘야 되겠죠. 더 붐업시켜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뭔가 인프라적인 환경이라든가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눌려있는 부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지역들은 누군가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정보현 단장님께서 얘기해 줄 때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에 일정 부분 굉장히 찬성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 큰 전문가도 아니고 많은 활동이 있었던 건데 저를 왜 불렀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이제 첫걸음을 내딛고 있거든요. 이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여 박사님이 말씀 주셨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첫 발만 내딛었습니다. 이게 지방의 힘이죠. 그러니까 정리가 되지 않아도 중앙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우선 배정하고 하는 것들이 지방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 사업을 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시범 사업 평가를 제가 직접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 욕하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욕할 거를 찾으면 욕할 거를 찾는 건 너무 쉬워요. 욕할 거를 찾는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4개월 정도를 돌아다녀 4개월 전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저는 지역에 뿌려놓은 씨앗들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업이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라는 사업을 잘 모르시겠지만 요 앞에서 최인수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공공생활 서비스라는 것들을 지역 거점들, 좀 낙후된 지역의 거점들, 재생 수요가 있는 지역 쪽에 공급해주는 거점 공간을 만들자라는 하나의 아이템과 그리고 소규모 공공일자리를 창출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공공근로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들이 사회적 편익으로 이어졌느냐 그랬을 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과 연결시켜서 어떤 그런 지역사회 플랫폼을 만들어보자라는 측면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아니요, 좀 다릅니다. 마을 권력동조합처럼 네, 이렇게 자율적이고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시범사업은 5개 지역을 선정해서 의정부, 시흥, 안산, 포천, 군포, 네, 뭐 이 정도 지역을 선정해서 거점을 조성하고요. 거점이라고 해봤자 이 플로어에 있는 공간 조금 넓은 한 그렇게 해서 10명의 지킴이들을 고용해서 거기다 이제 생활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생활 서비스들은 공부 대여 같은 것들도 하고요. 뭐 여성분들에 대한 안심기가 그리고 지역 자치 활동, 그다음에 노인 돌봄 뭐 이런 활동들을 맨 처음에 찾아가서 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요걸 여전히 공공근로의 제2판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서비스를 늘 건지 시범운영 사업이니까 이게 아까 말한 지방의 힘 때문에 정책을 막 만들고 시범사업 띄우기까지 2달이 안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설계를 못해서 내려보냈죠. 사업 설계를 못해서 내려보냈는데 5군데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지역에 맞는 서비스들이 알아서 조금씩은 이제 배태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니까 맨 처음에 이 건축을 고민할 때 돌봄이라는 영역을 한번 결합시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돌봄은 굉장히 인력 중심적인 사업이고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울 거다. 그리고 그때 남친 사고를 어떻게 책임지냐. 그래서 돌봄이라는 영역이 빠졌거든요. 빠져서 굳이 뭐 하지 말라고는 안 했지만은 하라고 돈도 안 줬으니까. 근데 지역을 돌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쓰고 있는 데가 되게 많은 거예요. 학원 갔다가 어디 맡길 때 안심하고 너 저기 들어가 있어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광고물도 떼고요. 광고물도 떼고 뭐 이런 어쨌든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6개월 시범사업 끝나고 나서도 자기들 일자리가 더 보존돼야 되니까 열심히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근데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 우리가 제안하는 것 말고 생각보다 그런 옴지작 거리는 가운데 이렇게 눈덩이에 눈 붓듯이 이렇게 조금씩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그게 플랫폼이고 그게 거점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맨 처음에 작은 씨앗을 놔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이렇게 촉진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황명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역의 자율성 뭐 이런 얘기들이 제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자율성을 잘 안 주죠. 저희 시범사업 설계하는 것도 좀 더 제도를 경직되게 만들자라는 측면들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뭐 어쨌든 이제 제가 지역 그나마 중앙보다는 좀 더 현장에 가까운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시군에 토론회를 나가면 욕먹는 입장입니다. 시군에서 저희 광역에 나쁜 놈들 왔다 이런. 근데 오늘같이 중앙에 올 때는 제가 욕하는 입장이니까 시군에 좀 자율성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것들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 나가면 사실 기대도 그렇게 크게 안 합니다. 자율성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이제 다른 맥락으로 넘어가서 그 자율성이라는 것들이 단기적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정말 일이라면 보조금이라도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주민자치 영역이 정말 웃기게 돌아가요. 윗돌 깨서 아랫돌 깨는 거야? 아랫돌 깨서 윗돌 깨는 건가요? 저는 그게 늘 헷갈리는데 어쨌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려면 여기에 지원하던 걸 뺏어서 여기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지원하던 걸 그대로 하고 딴 데다 추가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책의 포커스가 막 바뀝니다. 어떨 때는 공동체 막 그래서 공모사업이 공동체로 엄청나게 쏟아지다가 이제 주민자치에 초점을 하면 공동체는 활성화시키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공동체 주던 거 빼갖고 주민자치에다가 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에 막 얘기를 하다가 뭐 다른 얘기가 나오면 또 그 돈 빼갖고 이쪽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영역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돌아가려면 소위 말해서 주민자치가 성공을 하려면
주민한테 자율성을 줘서 위탁 사업도 맡기고 사업 주체도 형성하고 하려면 지역 조직이 형성돼야 되는 거고, 지역 조직이 형성되려면 자연스럽게 시민사회라는 것이 형성돼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쏟아져야 되는데, 이거 주다가 저거 뺏어서 저 사람 주고, 이거 하다가 얘 또 뺏어서 저 사람 주고 하는 속에 소위 말해서 생태계적 접근이라는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거면 저희가 영수증 제출 열심히 할 테니 보조금이라도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왜 저출산이 뭐 100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몇몇 보고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저출산이 효과를 내지 않는 것은 예산을 좀 더 의학스럽게 들어붙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공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행복마을 원래조 사업 이제 첫 발을 떼는데 비판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와요. 사실 저 오늘 경기도가 받았던 질문들을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훨씬 더 다이렉트로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생활공고를 대여하고,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약자가 어디가로 이동할 때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주민자치를 지원하고, 주민 재생활동들에서 인큐베이팅 활동들을 하고 하는 활동들을 왜 광역이 돈을 내? 야, 이거는 그 서심성 공약 아니야? 포퓰리즘 아니야? 이건 시군 영역이잖아. 시군에 돈을 줘. 제가 나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제가 주민자치를 하니까 주민자치에 대해서 광역에서 정책을 멋있게 설계해가지고 내려가면, 야 너네는 사업하는 데 아니야. 시군 역량 잡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시군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너네가 왜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해? 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이제 제가 중앙에 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 사업을 떨면 사실 지역에서는 잘 모르겠으면 지금 여기 뭐 단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이나 굉장히 지방경영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제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정책을 설계해 주시고 하지만, 사실 광역에 이제 중간에 끼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중앙이 지방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은 못 받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좀 되짚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홍준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감화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수원에 삽니다. 수원에 살고 1살배기와 5살배기의 딸 아이를 갖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수원에서 가장 공공성을 가진 지역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수원 롯데몰입니다. 거기 가면 비가 오든 덥든 무상으로 에어컨과 난방이 나오고요. 주말이면 아이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인형극을 해주고, 젖먹이가 있을 때 줄 서서 기다리지도 않고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뭐 일정 부분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외하면, 사실 제가 일주일에 거의 매일 롯데몰에 가는데 뭘 사갖고 오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공공성, 우리 동네에 제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요. 우리 동네에 건너동에 살고 있는 우리 어린이집 동기 어린아이를 동네 놀이터에서 못 만나는데 한 달에 2번씩 롯데몰에서 만나요. 우연찮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공공성, 지역에 집합되어 있는 서비스, 이런 거일 텐데, 과연 우리가 만드는 정책이 그런 서비스를 몰라서 못하는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지, 그리고 행복마을 관리소가 그걸 할 수 있을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책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잘 모르는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중앙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지역에도 많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즐거운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주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경기도의 행복마을 관리 사업을 사례로 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필요한 것은 주민의 자발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꼭 지역의 자율성을 주는 게 필요하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원의 롯데몰 그
상당히 참기 좋은 말 같은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도시재생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소성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유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기획단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도심지 쪽 담당과장이고요. 일단 먼저 양해를 구해드릴 게 여기가 좀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세종에서 근무하고 서울까지 올라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플로어에다가 이제 이렇게 무대까지 올라오니까 더 좀 추워서 외투를 입고 있어서 통상 플로어 안짤 정장을 입고 방자세를 해야 되는데 아까 홍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은 탈권위적인 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안부랑 처음에 공공 서비스 지방형 도시재생을 한다고 할 때 저는 솔직히 이 부서에 있지 않고 옆 부서에 있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고 옆 부서였는데 그때 당시 처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배우고 있을 때 저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컨셉인데 도시재생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이럴 때 할 때는 공공이 갖고 있던 그 컨텐츠와 그 다음에 민간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접목시키고 부족한 데다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을 좀 살만할 수 있는 살만한 지역으로 그리고 이게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이런 지역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당연한 컨셉인데 왜 저런 특화 유형이 되지?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 담당 부서가 제가 이제 담당 부서로 이제 옮겨와서 딱 내용을 딱 들어봤는데 이 내용 자체가 특정 지역을 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이면 이 도시재생 컨셉하고 맞을 수 있을까? 오히려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도시재생이 처음 이게 생겨난 배경은 그 기존의 구도심에서 신도시 택지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구도심이 원래 아주 성황했다가 인구도 줄고 일자리도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 지역을 다시 좀 활성화시켜서 계속 도시의 스프롤을 방치할 게 아니라 구도심을 좀 살려서 다시 도시민들이 도시에서 살 수 있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시재생 사업들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인구소멸 지역이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더 달리 하든가 접근 방식을 조금 좀 고도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접근할 때 방식은 제가 처음에 그때 걱정됐던 건데 통상적으로 인구소멸 지역에 이와 같은 도시재생 사업을 그냥 막무가내로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우리 흔히 지적하는 아까 홍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무차별적인 보조금 사업이 되거든요. 지역 개발 사업으로서 지역의 보조금 사업으로 전국 단위로 광역 단위로 나눠먹기에 주는 사업밖에 안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도시재생으로 다시 상품화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행정혁신이랑 연결을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차원 높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아까 홍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구역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 내에서도 특정 지역 5만, 10만, 15만 뭐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뽕딱뽕딱해서 우리는 이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 이런 거 넘차 저런 거 넘차 논의해서 이제 생활 시설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때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동지역의 그 사업구역 밖에 있는 동지역 주민이지만 그 사업구역 밖에 있는 주민들은 우린 뭐야 원래 동 같은 주민협의체 조직인데 하면서도 그 안에서 그거를 조절해가면서 이제 사업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확대 해석해 보면 우리가 사업구역만 단위구역 사이즈만 하면 되지. 그 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의 효과나 이런 부분은 주변적으로 파급이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의성이 될지 어디가 될지 제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지역의 소멸 지역에서 중심 거점 지역은 분명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중심 사업지에 공급된 서비스의 수요층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층과 어떻게 이걸 엮어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사업구역은 중심 그 읍면동이겠지만 주변 지역까지 파급되는 연계 지역까지 연결해서 방안하게 좀 범위를 좀 측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업이 안 될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취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 역시가 그 지역 그 지역의 재생의 취지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은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주고 중심 거점지에 뭘 넣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고민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주민 그러니까 그 도시 지역의 도시 생활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핵심된 거점 그 주민협의체라든지 의견 수렴의 주체이긴 하지만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의 이 컨셉을 적용할 때는 해당 지역의 주민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계 지역의 면단위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이거에 어떻게 보면 좀 합의가 이루어지고 좀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안 그래가지고는 공공 서비스를 특정 거점 지역에다 직접화시키는 거를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또다시 옛날처럼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를 또 나눠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행정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직접화돼야 그래도 퀄리티는 높아질 테고 같은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생기는데 아까 저기 최 박사님께서 롯데몰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취지의 얘기를 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을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생활레소시 최소 기준을 저희들이 작년 말에 제시를 했습니다. 생활레소시 최소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공공 서비스를 얘기하면 특히 국토부에서 공공 서비스에서 SOC를 얘기하면 도로, 공원 뭐 이런 식으로 간이면 적당 얼마 이런 식으로 딱딱 아주 그 공급자 중심의 이런 서비스를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이번에 생활레소시 최종 기준을 제시할 때는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도보 접근성, 그다음에 차량 접근성으로 해서 도보 접근성은 진짜 생활의 편의시설, 그다음에 거점 시설 같은 경우는 차량 이동 시설은 대단히 용량이 좀 필요하고 많이 이동이 좀 필요한 전쟁 까는 시설들, 공공 도서관이나 큰 도서관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물론 예전에는 원 단위로 하다가 거리 단위로 해가지고 좀 주민 체감도 높이는 데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의 이제 도로 공원 같은 공공이 제공하는 시설 여기로 국한하지 않고 편의시설 개념을 제공합니다. 삶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공공이 제공하지 않더라도 약국이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 가까운 편의시설, 또 패밀리 레스토랑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시설들이 인근 지역에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좀 짜주는 게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공 서비스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인근 주민들이, 인근 면단위 주민들이 거점 면단위에 뭘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 면단위 주민들의 수요도 근데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 교수님 얘기처럼 초등학생이 필요한 수요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활동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들. 그 다음에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도 그 남은 여생 좀 즐겨 살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조금 퀄리티 있는 시설들이 직접화될 수 있으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이제 행안부랑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은 아무래도 이거를 도시재생 사업으로 좀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저희들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고요. 행안부를 비롯해서 이제 행정경무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런 그 백업 논리가 좀 더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도심에 대한 모델과 그 다음에 이런 농촌 지역에 대한 모델이 아무래도 약간 차이는 있고 이 모델이 왜 도시재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던져드리는 이제 수요를 강화한 도시 개념으로 봤을 때 수요를 강화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제안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안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그거를 좀 백업 논리를 좀 강화해 주시면 저희가
공공서비스 지방형 도시재생 모델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조금 이게 계속 여러분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거냐면 공공서비스 지방형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도시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행정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인구소멸 지역의 그런 성격을 드러내는 네이밍을 집어넣는 게 맞는지 그냥 그걸 숨기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좋을지 그거 역시도 조금 고민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공서비스 지방형인데 정작 저희들은 인구소멸 지역에 이런 모델을 써보겠다고 하는데 정작 경쟁력 있는 도심 지역에서 공공서비스 지정하겠다고 달려들어 버리면 이거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아주 능력 있고 자원 이미 많은 데서 홀랑 가져가 버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어서 그건 또 같이 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업을 주관하시면서 실질적인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차별성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는가 그 논리를 좀 보강해야 되는지 그리고 생활 SOC 관련해 가지고 수요자 중심, 사용자 중심 그리고 주변 주민의 그 어떤 수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원래 그 시간보다 거의 한 30분 정도 했는데요. 하유한 과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네, 그 박사님 표정은 뭐 굳이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런 표정. 이런 표정이신데. 아닙니다. 예. 그러면 뭐 정리를 해야 되네요. 이상하네. 저도 토론할 건데. 네, 정리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내놓고 수백 가지 질문을 하고 난상 토론하고 다시 정리해보고 또 토론하고 이래야 뭐가 나오는 거니까 쭉 토론해 주셨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MOU 얘기 나왔죠. MOU에 보시면 공공 서비스 지방형 도시생이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논의를 계속 해오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공공 생활 서비스 지방형 도시재생. 그러니까 이 토론해 주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그렇게 바뀐 의도를 좀 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제가 간명하게 이 사업을 이해하는 방식은 말씀하신 지역 단위 개발 사업 그리고 그 배후에 마을들까지의 파급 효과를 고민하는 대표적인 도시재생과 농촌 중지 사업 이런 사업들은 존재했죠. 그것도 많은 성과를 냈고 한계도 드러냈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주변 지역을 고려한 지역 단위 개발 사업 더하기 행정 혁신인 사업인데, 문제는 행정 혁신이 도대체 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정의되는 게 저는 첫 그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행정 혁신의 구조를 세 개로 봅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계속 토론이 되면서 저희가 제목까지 바꿨던 제 명칭으로는 생활 서비스의 창출입니다. 새로운 생활 서비스의 유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말씀하신 의식주 교분 혹은 8가지 서비스 이런 걸로도 정의가 되지 않는 어떤 형태의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시골에 이제 어른들이 계신데 그 여행 어디 가세요? 다 아실 겁니다. 여행 어디 가세요? 그러면 한마디 하십니다. 짐승들은 누가 먹이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맞는 거 같아요. 쟤네도 먹어야 되는데 여행을 가버리면 짐승들도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상을 계속 해보면 그것이 짐승들을 대신 먹여주는 공공 서비스가 공공성이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이 등장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공공적인 것이죠. 그게 문화라면 그리고 생활이라면 뭐 이런 구도에 대한 얘기 계속 해주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행정혁신의 핵심은 공공 서비스가 행정이 기존에 하던 서비스가 아니고 주민이 필요한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모두가 합의해내야 됩니다. 그 지역 내에서 필요한 것을. 그게 행정혁신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창출된 공공 서비스가 공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중 위임돼야 됩니다.
첫 번째 위임은 뭐냐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읍면동으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두 번의 권한 위임이 제대로 돼야만 이 서비스가 생활적으로 보강되는 거죠. 기존의 공공 서비스 체계만으로 집행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권한이 이중 위임 창출되고 권한이 두 번 위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행정혁신의 테마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 위임된 권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다 변경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게 행정 지역 단위 개발 사업, 지역의 파급 효과를 고민하는 기존 사업과 다른 이 특화의 핵심은 이 세 가지의 행정 혁신이 지역의 맞춤형으로 설계돼야만 이것이 의미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전 해주셨다고 보고요. 그럴 때 저는 하는 일이 쭉 말씀 주셨던 어려울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얘기하셨던 주민자치회 담당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안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저는 뭐 주민자치회는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지역의 자치력이라는 것이 대변되는 어떤 조직이면 된다고 보는데 현재 중앙정부나 관 중심으로 주민자치력을 발동시켜왔던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보면 관이 가진 공적인 성격이 매우 중요하죠. 그 측면에서 현재 법적으로 주민자치 조직 중에 행정의 위임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꼭 그것만으로 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정혁신의 이 세 가지 틀을 고민해왔거나 우리가 만든 이 모델로 그 고민을 훨씬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자치단체라면 해볼 만하다. 그러나 이 모델을 가지고 처음부터 고민하는 자치단체는 불가능하다. 라는 게 아주 솔직한 신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있을 것이고 그 고민들을 해온 곳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존의 도시재생보다 훨씬 어려운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예. 세상이 민과 관으로 존재한다면 도시재생은 민을 재개편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스스로를 재개편시키고 그래서 관이 지원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은 민도 재개편되고 행정도 재개편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구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토론자들의 핵심에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토부가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여기 한 말씀 보태셨던 분들이 그 과정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최대 지지자가 되실 거라고 믿으면서 마이크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지금 뭐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혹시 추가해야 될 말씀이라든지 질문하실 내용, 본인의 생각 이런 게 있으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프로에 계신 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 독촉을 해가지고 부담이 돼서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생각하시고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발제하신 제임스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짧게. 네, 짧게 없습니다. 일단은 뭐 다 좋은 말씀 다 들었고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과 향후 협의나 도의 협의 과정에서 좀 풀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여 박사님께서 6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걸 제가 다 대답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면서 하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오늘은 대답할 수 없다는 게 오늘 이제 나머지 토론자들께서 얘기하신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딱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항상 닭이 먼저 그러니까 주민자치도 그렇고 다 공동체 가지고 하면 중앙정은 무슨
사업을 설계해서 내리려고 하면 이게 저 지역에 가면 엉망이 되거든요. 그럼 되겠나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밑에서 보면 어디 줘봤냐 이렇게 권한을 자치구권 얘기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하는 논의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 돼서는 뭐 좀 다양한 실험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 공공생활 서비스 지방청이라고 하는 문제들의 저는 핵심은 어찌 보면 아까 뭐 책임 박사님도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 두 달 만에 설계해가지고 하면서 사실 문제 풀어나가요. 근데 중앙정부도 그게 되게 어렵죠. 워낙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쯤 한번 이런 문제들을 자치와 또는 공동체 또는 주민자치가 뭐 푸는 그러한 것들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한 충분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의미 있게 좀 하고 내용들을 좀 더 풍성화 시켜야 될 문제들은 당연한 과제로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과제는 학술 연구가 아니고 정책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 연구는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과제에 대한 내용들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과정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고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 정책이 보다 성숙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토론의 목적에 향후에 이런 과정들을 한두 번 더 겪어서 더 완성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